새벽 3시 17분. 이수진은 침대 옆 시계의 야광 숫자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속에서 남편 태준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다시 또다시 6개월째 반복되는 이 악몽 같은 패턴.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발소리. 그리고 지하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쿵.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까지. 대체 뭘 하는 거야, 당신? 수지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천장을 응시했다. 결혼 10년, 아니, 정확히는 10년 7개월. 그녀가 알던 남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새벽 3시. 이수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 야광 시계가 3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남편 태준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이불만 손끝에 닿았어요. 또야. 수지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매일 밤이에요. 새벽 3시만 되면 남편은 어김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어딘가로 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발걸음 소리.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 지하실로 가는 거였습니다. 쿵. 무거운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그리고 찰칵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까지. 수지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남편이 대체 지하실에서 뭘 하는 걸까요? 왜 매일 같은 시간에 내려가는 걸까요? 그리고 왜 문을 잠그는 거죠? 결혼한 지 10년 하고도 7개월. 수진이 알던 강태준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남편이었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비밀을 가진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모든 게 변했어요. 수지는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3시 30분. 잠을 청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남편이 지하실에 있다는 생각만 하면 눈이 말똥말똥해졌습니다. 아침 7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태주는 이미 침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언제 올라왔는지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요. 수지는 남편의 얼굴을 살펴봤어요. 눈밑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뺨도 많이 꺼진 것 같았어요. 6개월 사이에 체중도 5kg 넘게 빠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출근 준비해야죠. 수진이 남편을 깨웠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충혈된 눈동자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응, 벌써 아침이네. 목소리도 쉬어 있었어요. 밤새 무언가를 했다는 증거처럼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이 차려놓은 아침상,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10년간 변하지 않은 메뉴였어요. 하지만 태주는 숟가락만 만지작거릴 뿐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요즘 입맛이 없어요? 조금. 혹시 어디 아파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짧은 대답.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태준이었다면 회사 이야기, 동료들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줬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침묵뿐이었습니다. 수지는 41살의 전업주부였습니다. 아이가 없었어요. 태준의 건강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수진 탓으로 돌렸지만 수지는 태준을 사랑했기에 참고 견뎠어요. 10년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태준은 45살의 회사원이었습니다. 건설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했어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적어도 6개월 전까지는요. 저 먼저 출근할게요. 태준이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수진이 현관까지 따라갔어요.
저녁에 일찍 들어와요.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얘기? 그냥요. 요즘 우리 대화가 너무 없잖아요. 알았어. 일찍 들어올게. 하지만 수지는 알았습니다. 오늘도 남편은 늦게 들어올 거라는 걸. 그리고 새벽 3시가 되면 또다시 지하실로 내려갈 거라는 걸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수지는 혼자 남은 집안을 둘러봤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거실.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평범한 가정. 하지만 그 아래 지하실에는 무언가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지하실 문 앞에 섰습니다. 두꺼운 방음문. 1년 전 태준이 직접 설치했어요. 취미실로 쓰겠다고 했었죠. 당시에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어요. 잠겨 있었습니다. 디지털 자물쇠. 비밀번호를 알아야 열 수 있었어요. 수지는 몇 가지 번호를 눌러봤습니다. 생일, 결혼기념일, 처음 만난 날. 모두 틀렸어요. 대체 비밀번호가 뭐야? 수지는 문에 귀를 댔습니다. 방음문이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답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수진 씨, 요즘 댁 남편분 새벽에 일찍 나가시나 봐요? 아니요, 출근은 평소처럼 하는데요. 김 여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게 말이죠. 며칠 전 새벽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댁 지하실 쪽에서요. 수진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데 뭔가 긁는 소리 같기도 하고 새벽 4시쯤이었어요. 수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아, 남편이 취미로 목공예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너무 이른 시간이라 다른 분들도 좀 신경 쓰이나 봐요.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웃들까지 알고 있다니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저녁 8시 태준이 돌아왔습니다. 2시간 늦은 시간이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회사 일이 좀 밀려서. 거짓말 같았습니다. 태준의 눈이 수진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여보, 우리 진짜 얘기 좀 해야 해요. 무슨? 요즘 당신 이상해요. 매일 새벽에 지하실 가잖아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당연히 알죠. 6개월째잖아요. 대체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취미 생활이야. 새벽 3시에요? 매일? 잠이 안 와서. 그럼 병원 가봐야죠. 불면증이면 치료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피곤해. 먼저 잘게. 대화 중이잖아요. 하지만 태준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문 닫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수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밤 11시 수지는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옆에서 태준의 호흡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지 않았어요. 태준도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갈까? 새벽 3시에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지켜보기로요. 남편이 지하실에서 대체 무엇을 하는지 이번에는 꼭 알아내야 했습니다. 새벽 2시 50분 수지는 눈을 감은 척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긴장되었습니다. 3시 정각. 옆에서 태준이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이불이 천천히 걷히는 소리. 발을 바닥에 내려놓는 소리. 태준은 아주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지는 숨을 죽였어요. 태준이 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초를 센 후
수진도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맨발로 복도로 나왔습니다. 태주는 이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계단 입구에 몸을 숨기고 지켜봤어요. 지하실 문이 열리고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수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여자? 지하실에 여자를 숨겨둔 건가요? 쿵. 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지하실 문 앞에 섰습니다. 방은 문이지만 아주 가까이 귀를 대니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긁는 소리. 규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리는 소리. 안 돼. 이러면 안 돼. 분명 태준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절박하고 불안한 목소리였어요. 수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아봤지만 굳게 잠겨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알아야 했습니다. 대체 뭐라는 거야, 당신? 다음 날 아침, 태준이 출근한 후 수지는 남편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하나의 명함. 강남 심리상담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명훈.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신과? 태준이 정신과를 다녔다고요? 명함 뒷면에 손글씨로 메모가 있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안전한 루틴을 만들 것. 그림 그리기 추천. 수지는 더 뒤졌습니다. 진료 영수증이 나왔어요. 6개월 전부터 매주 화요일. 진료 내역에는 불면증, 불안장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림? 지하실에서 그림을 그린다고?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림을 그리는 게 왜 비밀이어야 하죠? 왜 새벽 3시에 문을 잠그고 해야 하는 거예요? 수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태준의 월급 통장. 지난달보다 300만 원이 적게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체 내역. 정체불명의 계좌로 매달 2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200만 원? 어디로? 수지는 더 찾아봤어요. 대출 서류가 나왔습니다. 3천만 원. 수진의 이름도 함께 적혀 있었어요. 공동명의 대출. 내가 언제 이걸 동의했어?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정신과 치료, 매달 200만 원 송금, 3천만 원 대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후 3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수진 씨 맞으십니까? 우리은행 대출 담당입니다. 네. 고객님 명의로 신청하신 신용대출이 연체 2달째인데요. 빠른 입금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제가 대출을. 지난 1월 15일 강태준 씨와 공동 명의로 3천만 원 대출하셨습니다. 수진은 전화를 끊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수진의 이름을 몰래 사용해서 대출을 받았다니. 도대체 왜? 돈이 뭐에 필요한 거야? 수진은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글 중에 101호와 관련된 글이 있었어요. 101호에서 새벽마다 이상한 소리 나는데 저만 들었나요?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무슨 긁는 소리 같던데. 경찰 신고 고려 중입니다. 아이들 있는 집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수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저녁 7시. 태준이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식탁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수진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정신과 다녔어요? 왜 말 안 했어요? 당신이 걱정할까봐. 대출은요? 3천만 원. 내 명의로 몰래 받아서 어디다 쓴 거예요? 치료비였어.
3천만 원짜리 치료비요? 그리고 매달 200만 원은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설마 도박이에요? 아니면 사채? 여자 있어요? 미쳤어? 무슨 소리야? 그럼 뭔데요? 말을 해봐요. 태준이 식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 지금 나한테 신경 끄라고요? 당신 부인한테? 태주는 대답 대신 돌아서서 지하실로 내려가 버렸어요. 쿵쿵쾅. 문 닫는 소리. 자물쇠 잠그는 소리. 수지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두려웠어요. 밤 10시. 수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사립탐정이라고 쳤어요. 알아내야 해. 남편이 무슨 짓을 하는지. 그날 밤 수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자 예상대로 태준이 일어나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수지는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진 건 언제부터였을까? 아침이 밝았습니다. 태준은 출근했고 수지는 혼자 남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밑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옆집 김 여사였어요. 수진 씨, 잠깐 시간 있어요? 네, 들어오세요. 김 여사는 불안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은요. 다른 주민들이 말이 많아요. 땡 남편분 때문에. 무슨 말이 많은데요? 새벽에 계속 소리가 나니까 다들 불안해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경찰에 신고하자고까지 하시고.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알아요, 알아. 근데 주민들이 워낙 조용히 좀 지내주시면 좋겠어요. 김 여사가 나간 후 수진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제 온 동네가 수진네 집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진실을 알아내야 해.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사립탐정 사무소를 찾아가기로요. 남편이 숨기는 비밀이 무엇이든 반드시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게 외도든 도박이든 범죄든 말이에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당신 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강남역 근처의 허름한 탐정 사무소 앞에 섰습니다. 간판에는 박종수 탐정 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50대 중반의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박종수 탐정이었습니다. 강태준이라는 사람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의뢰인분이 부인이시죠? 네. 수지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이체 내역, 대출 서류, 정신과 진료 영수증. 박 탐정은 서류들을 천천히 살폈어요. 매달 200만 원 송금, 새벽 3시 고정 패턴, 정신과 치료. 흥미롭군요. 외도인지 도박인지 알아내 주세요. 비용은 성금 300만 원, 결과에 따라 추가 200만 원입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5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일주일 안에 결과 주실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 탐정은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전직 형사 출신이었어요. 온갖 사건을 다뤄봤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행이 시작됐어요. 태주는 매일 아침 8시에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점심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먹었어요. 저녁 7시 퇴근. 중간에 들르는 곳은 없었습니다. 외도치고는 패턴이 너무 정직한데 박 탐정은 며칠을 지켜봤어요. 수상한 점은 딱 하나.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화요일이 왔습니다. 박탐정은 태준을 따라갔어요. 강남역 근처의 한 빌딩 7층. 태준이 들어간 곳은 강남 심리상담센터였습니다. 정신과구나. 30분 후 나오는 태준의 얼굴은 헬쑥해 보였어요. 박탐정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돈의 행방이었어요. 박탐정은 은행을 통해 송금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인맥을 동원해서요. 받는 사람은 김영희, 62세. 주소는 경기도 용인시였습니다. 김영희? 누구지? 박탐정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영희 씨시죠? 강태준 씨와 무슨 관계시죠? 누구세요? 강 씨 관련해서 조사하는 사람입니다. 매달 200만 원씩 송금받고 계시잖아요. 전화 너머로 긴 한숨이 들렸어요. 그 돈은 제 아들 때문입니다. 아들이요? 네. 제 아들이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됐어요. 요양병원 비용이 매달 200만 원 정도 들고요. 태준 씨가 그 사고이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탐정은 급히 검색했어요. 2014년 12월 강남대로 교통사고 가해자 강태준, 피해자 김동현. 기사를 읽었습니다. 만취운전 강모 씨,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모 씨 치어. 피해자 의식불명 상태. 박탐정은 파일을 정리했어요. 외도도 아니고 도박도 아니고 이건 속죄였던 건가? 3일 후 수지는 다시 탐정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불안한 얼굴이었어요. 결과 나왔나요? 네. 앉으세요. 박탐정은 파일을 건넸습니다. 남편분은 10년 전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만취 운전으로 한 청년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었어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피해자는 현재 용인의 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남편분이 매달 200만 원을 보내는 건 병원비 지원이고요. 그런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한 거죠? 박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사고 당시 동승자 이수진.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같이 있었다고요? 네. 두 분 다 만취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운전은 남편분이 하셨고요. 그럴 리가. 저는 기억이. 그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10년 전 20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회사 송년회 술 그리고 어둠 기억나요. 조금씩. 의뢰인께서는 사고 후 일주일간 병원에 계셨습니다. 경미한 뇌진탕으로요. 그 때문에 사고 전후 기억이 지워진 겁니다.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남편은 10년 동안 혼자. 박탐정은 마지막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건 남편분의 정신과 진료 기록입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어요. 환자는 중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음. 매일 밤 악몽으로 인한 불면증 심화. 환자가 스스로 개발한 대처법은 새벽 시간 안전한 공간에서의 그림 그리기.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효과적인 치료법.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네. 지하실은 남편분의 치료 공간이었던 겁니다. 수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파일을 가방에 넣고 소파에 앉았어요. 10년 전 그날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여보, 오늘은 제대로 놀아봐요. 수진이 먼저 술을 권했었어요. 태주는 원래 술을 잘 못 마셨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권하니까 마셨어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대리 불러요. 조금만요. 우리 집 가깝잖아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수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내가 운전하라고 한 거야. 저녁 7시 태준이 퇴근했습니다.
수지는 식탁에 파일을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알아요. 다 알아요. 태준의 수저가 멈췄습니다. 10년 전 사고, 김동현 씨, 매달 보내는 200만 원, 정신과 치료, 지하실에서의 그림, 다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누가 말했어? 사립탐정 고용했어요.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왜 그런 짓을? 당신이 말 안 해줬잖아요. 10년 동안 당신은 몰라도 됐어.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운전했어. 내가 죄를 지은 거야.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술 먹이라고 했어요. 내가 운전하라고 했어요.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수진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다 망쳐놓은 거예요.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간 쌓인 비밀과 죄책감이 마침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이제 같이 짊어져요. 혼자 너무 오래 견뎠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무거운 짐을 나눌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어젯밤 이후로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무거웠지만 솔직해졌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 용인 가볼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용인? 김동현 씨, 한번 찾아뵙고 싶어요. 태준의 손이 떨렸어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같이 가줄래요? 응.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자 시어머니 정순자가 서 있었어요. 70살의 시어머니는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들어가자. 정순자는 손에 은행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거실에 앉더니 서류를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뭐니? 뭐가요? 태준이가 대출을 3천만 원이나 받았어? 매달 200만 원씩 어디다 보내고? 수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내 아들이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 아니냐? 네가 살림을 엉망으로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돈은 얼마나 쓰는지. 현관문이 열렸어요. 태준이 조퇴해서 돌아온 겁니다. 어머니, 수진이는 잘못 없어요. 태준아, 제가 교통사고 냈었어요. 10년 전에 사람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었어요. 정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그 병원비를 제가 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때문에 수진이도 사고를 당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 안 한 거니? 정순자가 소리쳤어요. 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하셨겠니? 그 말에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말씀은 하지 마세요. 왜? 죄 지은 놈이 아버지 이름도 못 들어? 그만해요. 태준이 소리쳤어요. 아버지는 자살하셨잖아요. 그것도 제 앞에서.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정순자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제가 고등학생 때요. 아버지가 사업 망하시고 지하실에서. 그래서 지하실이 무서웠어요. 10년 동안 안 내려갔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로는 매일 밤 꿈에 나와요. 아버지랑 김동현 씨가. 그래서 지하실에 가서 그림을 그려요. 그래야 조금 나아져요. 태준이 무너져 내렸어요. 수지는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정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미안하다. 몰랐어. 저녁 8시. 정순자가 돌아간 후 아파트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고 나가자 몇몇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부녀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주민 몇 분이 민원을 넣으셨어요. 댁에서 새벽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혹시 댁 남편분이 정신과 치료 받으신다는 게 사실인가요? 수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누가 그런 아파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10년 전 교통사고 기록도요. 수진은 휴대폰으로 커뮤니티를 확인했습니다. 익명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101호 주민 관련 알려드립니다. 정신과 치료받고 계시고 교통사고 전가도 있다고 합니다. 댓글이 50개가 넘었어요. 아이들 안전이 걱정됩니다. 이사 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 인사팀장이었습니다. 강 부장님, 정신과 치료 받으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익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교통사고 기록도요. 이미 합의 끝난 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회사에 보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대기 발령입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태주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 다닌 회사였어요. 오후 5시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저 김영이라고 합니다. 동현이 엄마예요. 수진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1시간 후, 수진은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김영희를 만났습니다. 62세의 김영희는 수척한 얼굴이었어요. 갑자기 찾아뵈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김영희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돌려드리려고요. 예. 태준 씨가 10년간 보내준 돈 2억 4천만 원. 다 모아뒀어요. 수지는 말문이 막혔어요. 왜 안 쓰셨어요? 못 썼어요. 이게 내 아들값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김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동현이는 25세였어요. 크리스마스에 여자친구 만나러 가던 길이었죠. 10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못 깨어나고 있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태준 씨를 원망하지는 않아요. 병원에 가끔 오세요. 태준 씨가 새벽에 몰래 수지는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동현이 손잡고 사과하세요. 매번 그 모습 보면 누가 피해자인지 모를 지경이에요. 김영희가 일어섰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태준 씨도 충분히 벌받았어요. 그리고 부인께서 도와주세요. 김영희가 나간 후 수지는 통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억 4천만 원. 10년간의 속죄였어요. 저녁 9시 태준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회사에서 잘렸어. 뭐라고요? 명예퇴직. 거절하면 징계해고래. 태준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을 다녔는데 수지는 남편을 끌어안았어요. 여보, 김영애 씨 만났어요. 뭐? 수지는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신 병원에 간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매주 일요일 새벽에 가. 동현이한테 사과하러. 미안하다고 깨어나 달라고. 알아요. 이제 다 알아요.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 11시 태준이 말했어요. 여보, 지하실 보여줄게. 내가 그린 그림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비밀의 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어요. 비밀번호가 뭐예요? 124. 12월 24일. 사고 난 날. 문이 열렸습니다. 불을 켜자 수지는 숨이 막혔어요.
벽 전체가 그림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수천 장의 그림, 모두 같은 주제였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남자,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두 사람. 매일 밤 그려 속죄하는 마음으로 수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 아니에요. 같이 짊어져요. 사흘 후 아파트 관리실에서 공지가 나왔습니다. 긴급 주민총회 소집이었어요. 안건은 하나뿐이었습니다. 101호 거주자 관련 대책. 여보, 우리 안 가면 안 될까요? 수진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가야지. 도망칠 순 없어. 저녁 7시. 커뮤니티 홀에 100여 명의 주민이 모였어요. 수진과 태준이 들어서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부녀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최근 제기된 안전 문제에 대한. 잠깐만요. 수진이 일어섰어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01호에 사는 이수진입니다. 제 남편 강태준입니다. 태준도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많은 분들이 제 남편을 위험한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설명드리려고요. 수지는 준비해온 서류를 들었습니다. 제 남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입니다. 10년 전 교통사고 때문이고요. 그것 봐. 정과자잖아. 누군가 소리쳤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합의했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끝난 일이에요. 정신병 환자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해코지하면 어쩌려고. 젊은 엄마가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남편의 병은 폭력성과 무관합니다. 불면증과 악몽이 주 증상이고요. 의사소견서 여기 있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보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태준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25세 청년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죄책감으로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그래서 새벽에 지하실에서 그림을 그려요. 그게 유일하게 제가 버틸 수 있는 방법입니다.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위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죗값을 치르며 사는 사람입니다. 10년간 매달 200만 원씩 병원비를 보냈고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502호의 박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강 씨, 지금도 피해자 가족한테 보상하고 있어?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 노인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책임지고 있어. 이런 사람을 우리가 내쫓으면 옳은 일이요?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신과 환자잖아요. 우리 아이들 안전이 먼저예요. 투표가 진행됐어요. 퇴거 요구 찬성 40명, 반대 55명, 기권 나머지. 과반수 반대로 퇴거 요구는 기각됩니다. 하지만 수지는 알았습니다. 숫자로는 이겼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주민들이 수진을 피했습니다. 아이 손을 잡은 엄마는 아이의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어요. 마트에 갔더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101호. 정신병자 남편 둔. 수지는 장을 보다 말고 나와버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문에 낙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빨간 스프레이로 쓴 글씨. 이사 가라. 수지는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녁. 태준이 돌아왔을 때 수지는 문을 닫고 있었어요. 이게 괜찮아요. 다 닦으면 돼요. 하지만 태준은 알았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요.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잘못 아니에요. 잘못이지. 내가 사고만 안 냈어도. 그날 밤, 태주는 새벽 3시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여보, 지하실 안 내려가요? 가봐야 소용없어. 왜요? 아무리 그림 그려도 용서받을 수 없어. 동현이는 깨어나지 않고 사람들은 날 정신병자 취급하고 태준의 목소리가 공허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차라리 안 돼요. 수진이 남편을 꽉 안았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요. 제발. 난 이제 지쳤어. 10년을 버텼는데 이제 더는. 태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남편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틀 후, 토요일 오전,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영희였어요. 수진 씨, 급하게 연락드려요. 네, 무슨 일이세요? 동현이가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정말요? 네. 의사 선생님이 각성 징후일 수 있대요. 혹시 오늘 병원에 오실 수 있을까요? 1시간 후, 수진과 태주는 용인 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김영희가 병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준 씨, 영희 씨, 정말 움직였어요? 네. 어제 저녁부터요. 의사가 계속 관찰 중이에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김동현이 누워 있었어요. 35세가 된 그는 여전히 25세의 얼굴이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뇌파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성 가능성이 보이고요. 계속 지켜봐야 하지만 좋은 신호입니다. 태주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동현아, 들려? 나야. 깨어나줘. 제발. 그 순간 김동현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 김영희가 소리쳤어요. 의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환자 상태 확인 중입니다. 각성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태준과 수진은 복도에 나와 서로를 꽉 안았어요. 여보, 혹시? 응,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입구에서 경찰차가 서 있었습니다. 강태준 씨 맞으십니까? 네. 신고 들어와서요. 주민 폭행 혐의입니다. 폭행이요? 전 아무도 때린 적 없는데요. 703호 주민이 신고했습니다. 어제 저녁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었다고요. 그건 그냥 말다툼이었어요. 일단 서에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태준이 경찰차에 타는 모습을 아파트 주민들이 지켜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역시 위험한 사람이었네. 정신병자는 다르긴 다른가 봐. 수지는 그 자리에 서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밤 11시, 태준이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혐의 없음으로 조사만 받고 왔어요. 여보, 괜찮아. 조사 끝났어.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에서의 삶은 이제 불가능해 보였어요. 이사 갈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10년을 산 집, 추억이 담긴 공간.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잠에서 깨어 옆을 봤습니다. 태준의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급히 일어나 집 안을 둘러봤어요. 거실에도 없고 부엌에도 없었습니다. 지하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수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태주는 지하실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수천 장의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깨웠어? 잠 못 잤어요? 응. 계속 생각했어. 이 그림들을 언제까지 그려야 하나. 10년을 그렸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
수진이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달라졌어요. 뭐가? 나요. 이제 당신이 혼자가 아니잖아요. 태준이 아내를 봤어요. 수진은 벽에 그림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 그림 보세요. 6개월 전 거죠? 응.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혼자서. 수진이 가장 최근 그림을 가리켰어요. 그런데 이건 달라요. 표정이 조금 평온해 보여요. 태준도 그림을 다시 봤습니다. 확실히 달랐어요. 처음 그림은 절망으로 가득했지만 최근 그림은 조금씩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변하고 있어요. 천천히지만요. 그날 오후 김영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 씨, 동현이가 눈을 떴어요. 정말요? 네. 완전히 깨어난 건 아니지만 눈을 뜨고 제 목소리에 반응해요. 수진과 태주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자 김동현이 눈을 뜨고 있었어요. 초점은 없었지만 분명 깨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완전한 의식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분명 깨어나고 있어요. 재활 치료하면 말도 하고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태주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동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김동현의 눈이 천천히 태준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희미하게나마 태준을 인식하는 것 같았어요. 김영희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현아, 태준 씨야. 알겠니? 김동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그것이 대답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반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태준이 말했어요. 여보, 난 이제 알 것 같아. 뭐요? 용서는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거구나. 동현이가 깨어나든 안 깨어나든 나는 계속 살아가야 해. 그게 진짜 책임이야. 수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태준이 변하고 있었어요.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 정순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큰 보따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들어가자. 거실에 앉자 정순자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통장과 도장이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모아둔 적금이야. 1억이야. 가져가라. 어머니, 이건 너희 이사 가려면 돈 필요하잖니. 그리고 태준이 회사 그만뒀으니 당분간 생활비도 필요할 거고. 정순자가 태준을 봤습니다. 태준아, 엄마가 미안하다. 네가 고등학생 때부터 너무 많은 짐을 지게 했어. 가장 노릇하라고, 동생들 뒷바라지하라고. 어머니, 네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너한테 너무 의지했어. 그래서 네가 이렇게 아픈 거야. 다 내 잘못이야. 정순자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내려놓아라. 네 아버지도 그 사고도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효도야. 태준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정순자도 아들을 꽉 껴안았어요.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태준은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이번에는 수진도 함께였습니다. 이명훈 의사가 두 사람을 맞았어요. 오랜만입니다, 강 씨. 그리고 부인께서는 처음 뵙겠네요. 네. 이제야 알게 됐어요. 남편이 치료받는 거. 의사가 태준을 봤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여전히 힘들지만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좋은 변화네요. 트라우마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지체계입니다. 혼자 견디면 나아지지 않아요. 의사가 수진을 봤어요. 부인께서 남편분을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도 지치지 않게 조심하셔야 해요.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일단 새벽 루틴을 함께 하시는 것부터요. 혼자 지하실에 가지 않고 같이 가는 거죠.
같이요? 네. 그림도 함께 그리고 이야기도 나누고요. 외상 후 스트레스는 혼자 있을 때 더 악화됩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면 안정됩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수진이 말했어요. 여보, 오늘 밤부터 같이 지하실까요? 괜찮아? 네. 당신 혼자 보낸 10년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 밤 새벽 3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일어나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태주는 캔버스 앞에 앉았습니다. 수진도 옆에 앉았어요. 오늘은 뭐 그릴 거예요? 모르겠어. 늘 같은 그림만 그렸는데. 그럼 다른 거 그려봐요. 다른 거? 바다요. 우리 신혼여행 갔던 제주도 바다. 태준이 붓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어요. 10년간 십자가만 그렸거든요. 하지만 천천히 푸른색을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도 옆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서툴렀지만 즐거웠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새벽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2시간 후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푸른 바다, 하얀 파도, 그리고 손을 잡고 있는 두 사람. 걸어볼까요? 수진이 그림을 벽에 걸었습니다. 십자가 그림들 사이에 바다 그림이 걸렸어요. 다르네. 그렇죠? 이제 조금씩 다른 그림들도 그려봐요. 다음 날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박 노인을 만났습니다. 강 씨 부부 잘 지내는가? 네, 덕분에요. 주민들 신경 쓰지 말게. 시간이 지나면 다들 잊어버릴 거야.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일 있었거든. 그러셨어요? 응. 내가 50년 전에 사업 망해서 야반도주 했었지. 빚쟁이들 피해 다니고, 그때 이웃들이 날 도둑 취급했어. 하지만 지금은 다들 잊었지. 박 노인이 태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견디면 돼. 시간이 약이야. 그 작은 위로가 태준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저녁. 수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태준이 뒤에서 안았습니다. 고마워. 뭐가요? 나를 안 떠나서. 이렇게 힘든데도 당신도 10년간 안 떠났잖아요. 나를.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시선이 있었지만 집안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있었어요. 밤, 수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남편과 함께 바다 그림을 그렸다. 10년 만에 남편이 십자가가 아닌 다른 걸 그렸다. 작은 변화지만 큰 의미다. 우리는 천천히 나아가고 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과 태주는 매일 새벽 3시에 함께 일어나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이제는 습관이 됐습니다. 두 사람만의 시간이었어요. 벽의 그림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만 있던 벽에 바다, 하늘, 꽃, 가족 그림들이 늘어났어요. 여전히 십자가를 그리는 날도 있었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김영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 씨, 동현이가 말을 했어요. 정말요? 네. 아직 어눌하지만 분명히 엄마라고 불렀어요. 의사가 놀랄 정도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대요. 수지는 전화를 끊고 태준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동현 씨가 말을 하기 시작했대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럼 나를 기억할까? 모르죠. 하지만 만나봐야 해요. 토요일 오전 두 사람은 용인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태주는 계속 손을 떨었어요. 만약 날 원망하면 어떡하지?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피할 순 없잖아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김영희가 재활치료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셨어요. 동현이가 지금 물리치료 받고 있어요.
유리창 너머로 김동현이 보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눈은 또렷했어요. 물리치료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죠? 네. 믿기지 않아요. 치료가 끝나고 김동현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태준을 보는 순간 동현의 표정이 굳었어요. 당신이 목소리는 어눌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현 씨, 정말 미안합니다. 김동현은 한참을 태준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동현 씨, 10년이요. 10년 동안 꿈속에 갇혀 있었어요. 김동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원망스러웠어요. 꿈속에서 계속 그날이 반복됐거든요. 횡단보도, 차, 충격. 태주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하지만요. 꿈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계속 미안하다고 깨어나 달라고. 그게 당신 목소리였죠?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주 일요일 새벽에 왔어요. 당신 손잡고 사과했어요. 김동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저를 다시 깨어나게 했어요. 원망의 목소리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였으니까요. 태준이 동현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그만 괴로워하세요. 저도 용서했어요. 그 말에 태준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간 기다렸던 한마디였어요. 수진과 김영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의 고통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 태준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로 끝난 것 같아. 응,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자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파트 입구에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 씨 부부 잠깐만요. 부녀회장이었어요. 다른 주민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주민 투표를 다시 하기로 했어요. 최근에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요. 또요? 네. 이번 주 일요일에 재투표하겠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태주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끝이 없네. 여보, 동현이는 용서해줬는데 왜 이웃들은 계속 날 몰아세우는 거야? 수진도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봐요. 진심을 보여줘요. 일요일 오후 아파트 커뮤니티 홀에 주민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태준과 수진이 들어서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 함께 들어왔어요. 김영희와 휠체어를 탄 김동현이었습니다. 저분들이 누구예요? 부녀회장이 물었습니다. 김영희가 앞으로 나왔어요. 저는 김영희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 동현이고요. 10년 전 강태준 씨의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됐던 피해자입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최근에 깨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김동현이 휠체어를 앞으로 밀었어요. 어눌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10년을 잃었어요. 25세에서 35세까지. 하지만 강태준 씨도 10년을 잃었습니다. 그분은 10년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매주 병원에 와서 제 손을 잡고 울었어요. 매달 200만 원씩 병원비를 보내주셨고요. 김동현이 주민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정신병자라고 부르시던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은 아픈 사람이에요. 그리고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한 주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불안한 건 사실이잖아요. 김동현이 대답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분이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깨어나서 보니 가장 불쌍한 건 그분이었어요. 10년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괴로워했으니까요. 김영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강 씨 부부는 이사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정답일까요? 아픈 사람을 내쫓는 게 옳은 일일까요? 박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겠소. 나는 50년을 이 동네에서 살았소. 그동안 별의별 사람들을 다 봤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요. 강 씨는 10년간 책임지고 살았소. 그럼 됐소.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결과가 달랐어요. 퇴거 반대 90명, 찬성 20명, 기권 10명. 과반수 반대로 퇴거 요구는 최종 기각됩니다. 수진은 태준을 꽉 안았어요. 태준도 수진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몇몇 주민들이 다가왔어요. 강 씨, 힘내세요.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작은 위로들이 태준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수진도 따라갔습니다. 오늘은 뭐 그릴 거예요? 태준은 벽에 십자가 그림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떼어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충분해. 10년간 그렸으니까. 다 버릴 거예요? 아니, 몇 개는 남길 거야. 잊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매일 그릴 필요는 없어. 텅 빈 벽에 하얀 캔버스를 새로 걸었습니다. 이제 뭘 그릴 거예요? 우리의 미래. 태준이 붓을 들었어요. 밝은 색깔로 첫 선을 그었습니다. 수진도 옆에서 함께 그렸어요. 두 사람은 새벽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완성된 그림에는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부부가 있었어요. 배경은 환한 햇살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아파트 단지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수지는 동네 제과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아침 6시 출근, 오후 3시 퇴근. 빵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수진 씨, 이 식빵 정말 맛있어요. 단골 손님이 칭찬했어요. 감사합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레시피거든요. 태주는 중소건설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연봉은 전보다 낮았지만 분위기가 좋았어요. 면접 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받고 있다는 것도요. 괜찮습니다. 일만 잘하시면 돼요. 팀장의 대답이었어요. 새벽 3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태준과 수지는 함께 일어나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이제는 자연스러운 루틴이 됐습니다. 오늘은 뭐 그릴까? 글쎄요. 당신이 정해봐요. 요즘 태준의 그림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두운 십자가 대신 밝은 풍경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가족 그림, 자연 풍경, 웃는 얼굴들. 아직도 악몽 꿔요? 가끔.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덜해요. 태주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 상담, 그리고 약물 치료.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6개월만 더 약 드시면 끊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김영희와 김동현이 집을 방문했어요. 동현은 이제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동현 씨, 혼자 걸으시네요. 네. 이제 거의 다 나았어요. 내년이면 목발도 필요 없을 거래요.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태준 씨, 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요? 그림 배우고 싶어요. 10년을 잃었잖아요. 이제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어서요. 태준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언제든지요. 그날 이후 동현은 매주 태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지하실에서 함께 그림을 그렸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라 스승과 제자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강태준과 이수진은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1층은 제과점, 2층은 미술교습소였습니다. 수진이 빵을 만들고 태준이 그림을 가르쳤어요. 특별히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을 위한 무료 미술 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세요. 숨기지 마시고요. 태준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늘어났어요. 사고 피해자, 우울증 환자, 외상 후 스트레스 환자들. 태준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치유하셨어요? 네. 그림이 저를 살렸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손님이 들어왔어요. 휠체어 없이 걷는 김동현과 김영희였습니다. 동현 씨, 완전히 걷네요. 네. 2년간의 재활 끝에 드디어요. 김동현은 이제 태준의 제자이자 친구가 됐어요. 일주일에 2번씩 가게에 와서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태준 씨, 감사해요. 제게 새로운 인생을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더 감사하죠. 두 남자는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13년 전의 악연이 이제는 인연이 됐어요. 시어머니 정순자도 자주 가게를 찾았습니다. 손님들에게 빵을 권하고 손자처럼 학생들을 챙겼어요. 우리 태준이가 잘 가르치죠? 네, 어머님. 정말 좋은 선생님이세요. 정순자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10년간의 고통을 이겨내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는 모습이요. 아파트 주민들도 달라졌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먼저 인사했습니다. 강 씨, 가게 장사 잘 되나요? 네, 덕분에요. 우리 손자 빵 너무 좋아해요. 맨날 사달라고 그래요. 옆집 김 여사도 이제는 친구가 됐어요. 수진 씨, 다음 주 부녀회 모임 올 거죠? 당연하죠. 2년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이제 약을 끊었어요. 의사가 완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정말 잘 이겨내셨어요. 하지만 새벽 3시 루틴은 계속됐어요. 이제는 치료가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부부만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여보, 오늘은 이거 그릴까요? 수진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결혼 13년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었어요. 좋아요. 같이 그려봐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캔버스를 펼쳤습니다. 십자가와 속죄의 그림들은 모두 정리됐고, 이제는 희망과 사랑의 그림들만 남아 있었어요. 3년 후, 어느 봄날 오후, 가게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결혼 반지를 낀 김동현과 한 여자였어요. 태준 씨, 수진 씨, 소개할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제 약혼녀 지은이에요. 다음 달에 결혼해요. 수진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동현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두 분이 정말 좋은 분들이시라고요. 결혼식 날, 태준과 수진은 하객으로 참석했어요. 동현이 입장하는 모습을 보며 태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줘서 고마워. 수진이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도 새 출발했잖아요. 동현 씨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마지막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큰 캔버스를 펼쳤습니다. 중앙에 태준과 수진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김동현, 김영희, 시어머니, 이웃들, 그리고 수많은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태준의 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었어요. 이제 괜찮니? 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그림을 완성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벽에 걸고 두 사람은 한참을 바라봤어요. 여보, 이제 정말 끝났네요. 응. 13년 만에. 새벽 3시가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나도. 이제는 희망의 시간이야.
새벽 3시. 세상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시간. 하지만 강태준에게는 더 이상 두려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유의 시간이었고, 사랑의 시간이었고, 용서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잠든 새벽 3시, 태주는 더 이상 혼자 지하실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아내와 함께 내려갔습니다. 악몽을 그리는 게 아니라 꿈을 그리며요. 벽에 걸린 마지막 그림 아래 태준이 작은 글귀를 적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 나는 용서를 배웁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게 더 어렵다는 것도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용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태준과 수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지하실 문을 닫으며 불을 껐어요. 자물쇠는 더 이상 잠그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었으니까요. 숨길 것도 두려울 것도 혼자 짊어질 것도 없었으니까요. 새벽 3시는 이제 두 사람이 함께 만드는 기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기대된다면 댓글로 기대를 남겨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